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두 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내 정세, 정치권도 하루하루 정말 시끄럽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데 북한이 어제 ICBM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그 공개한 장면들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5년 동안 계속 해왔고 그리고 이런 발사로 인해서 이제 모라토리엄이 폐지가 됐다. 발사 유예했던 것들이 사실상 백지화된 이 상황들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한 4년 이상이 이해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남북 간에 어쨌든 화해와 협력, 대화 국면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대결 국면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우려를 안 할 수 없죠. 지금 마침 우리는 또 정권 교체기에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미국은 시선은 다 아마 유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에 신경 쓸 틈이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우리나라에서의 정권 교체기, 미국이 약간 어찌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신경 쓰고 본인들은 이제 신경 안 쓰고 있다. 네. 그래서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가 도발을 하더라도 특별히 어떤 뭐 제재를 하거나 나한테 집중하기 힘들 거다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이 안보 위기 문제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큰 위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거기에 나온 것이고 이게 더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일본 앞에까지 쐈지만 뭐 일본을 건너서 쏴도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고 또 이제 핵실험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상황이 악화되는 거는 막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도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당분간 북한과 미국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할 것이고 새로운 정부의 남북 관계 역시 계속해서 긴장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에겐 어떤 외교적 해법을 내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오늘 또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예, 어떻게 맞습니다. 예상하시는지. 당선인 신분으로 전화 통화를 시진핑 주석과 하게 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반나절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했던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권 교체를 이뤄낸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국제사회 관심들이 또 쏠리고 있고 한동안 대한민국과 이 미국 간의 굳건한 동맹 관계가 다소 소원해진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개된 바가 있었는데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해서 보다 원칙적인 이 대북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게 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의 위원장이 이 핵 문제를 비롯해서 대한민국과의 대화를 시도하기 전에 지난날의 과거를 보게 되면 늘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종의 협의라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한 이 외교적 해법에는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오늘 이제 통화를 통해서 기본적인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한 자제 문제라든지 이후에 엄중한 경고 등에 대한 메시지들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말할 수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현재 당선인 간의 관계 속에서 다소 이제 좋은 모습들을 보여나가기 위한 과정들, 숙제들이 좀 남아있는데 적어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원보이스를 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얘기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이 회동이 미뤄지면서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다. 정말 이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했던 북한의 ICBM 발사, 이 도발이 있으면서 이것이 뭐 안보 협의를 하는 대통령과 당선인의 또 하나의 어떤 만나는 시발점이 될 계기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섞인 전망도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전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약간 어찌 보면은 한미일 중시 여기면서 중국은 좀 경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진핑 주석도 이제 통화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아시겠지만 안보리라든지 이런 데서 협조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맞춰서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약간 중간에 있고 그러니까 안보리에서 아마 이 북한이 미사일을 쐈더라도 뭐 결의를 공동으로 이끌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장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사이에 협조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사실은 뭐가 또 중요하다면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정인 위원장과 면담을 몇 번 해봤어요. 회담을. 그러니까 뭐 특징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노하우를 전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직접 대화를 만나서 대화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말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습성이라든지 어떤 대화를 해서 어떻게 반응한다든지 그런 건 진짜로 대화해본 사람이 전해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야 된다. 그리고 이 안보 위급한 상황도 있지만 그런 대화의 노하우.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도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인수인계 해줘야 되는데 단순히 예를 들어서 뭐 참모들보다는 좀 다르다. 그래서 저는 아마 조속히 만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아마 이게 또 뭐 불행이면 불행이고 다행이면 다행일 수 있지만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당선되고 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이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들 많이 전망했는데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처럼 인사 문제라든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국면을 좀 얼어붙게 만든 건 당선인이 공약하고 의지를 천명했던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예. 거의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천명하기 시작하면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완전히 닫혀버렸죠.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신구 권력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만 현재 대통령과 그리고 신임 당선자가 같이 만나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문제를 풀어냈으면 어땠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정치인들의 책무가 똑같은 만큼 여기서 모종의 협의점들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들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말씀대로 부디 그렇게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집무실 이전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나온 여론조사고요. 또 하나는 어제 나온 여론조사 두 가지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차이는 미세하게 있습니다만 지금의 청와대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낫다. 보시는 것처럼 청와대 유지 쪽에 여론은 조금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여론을 어떻게 또 끌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여론조사 수치들이 국민들의 의견에 반영된 측면이라는 점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아직 한 보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0.7% 정도의 차이로 이뤄졌던 선거이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여론조사 수치에 나왔던 현안에 대한 내용들을 지켜보게 되면 현 정권을 지지하게 되는 국민들의 사안에 대한 찬성 반대 여론들과 또 당선인을 지지하게 되는 당선인 지지층의 찬성 반대 여론들이 하나의 지지세처럼 나타나는 경향들도 배제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걷어내고 난 다음 지켜보면서 왜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려고 했던 역대 대통령들의 의지는 어떤 모습들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게 작동됐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깊게 설명하고 용산으로 이전되고 난 후에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민관 합동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에 나설 수 있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소통하기 시작하면 이런 여론의 흐름들은 좀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는 정쟁의 대결 속에 하나의 사안으로 굳어진 것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리고 과거에 있던 대통령들도 이런 실질적인 이전에 대해서 늘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느낌이 들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당선인 측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은 국민과의 소통 문제를 더 강화시키면서 용산으로 가기 위한 그 절차가 어떤 의미를 담보하고 있는지 더 많은 설득의 과정들이 필요한 시간이 됐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현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윤석열 당선인이 너무 좀 오판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딩도 보면 뭐 이미 정치적으로 판단이 끝났다. 여론조사 별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여론조사 보면은 과반 이상이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유도 보면 대부분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더구나 북한이 지금 ICBM 발사하고 어찌 보면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사실 국민들이 청와대를 이전해야 된다, 아니 대통령실 이전해야 되는 거는 그전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 다 공약했던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게 국방부냐, 용산이냐, 국방부 가면 국방부는 합참으로 가야 되고 합참은 다시 수방사로 가야 되고 이거지 않습니까? 예. 안보 얘기도 신경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급하냐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국민 여론을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결론 났다라고 얘기해버리면 나는 이미 답을 정해놨으니까 국민들은 그냥 따라오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정치인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태도입니다. 더구나 정치인이 한 달에 오판하기 쉬운 게 이거죠. 내가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러니까 내가 당선됐기 때문에 뭐든지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더구나
광화문 얘기했지 용산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선거 중에는. 지금 나중에는 뭐 그때도 검토했다 그러지만 국민들한테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처럼 사전 준비가 없다. 우리가 이사 갈 때도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인테리어 하고 이렇게 준비를 두세 달 어떤 때는 뭐 5, 6개월 전부터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거의 한 일주일 만에 결정해서 한 달 보름 만에 이사 간다. 뭐 개인집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일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여론을 좀 겸허히 들으시라. 자꾸 이거를 선거 국면처럼 여야 대결로 보지 마시고 선거 끝났습니다. 선거 끝났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셔야지 거기에 자꾸 이유를 다시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건 하는 건데 이제는 이제 광화문에서 용산으로의 이전 계획을 바꾼 그 과정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과의 소통 과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반대 여론을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지요? 네, 지금부터 인수위도 그렇고 당선인을 보좌하고 있는 여러 인력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깊이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노력들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있는 당선인의 의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려고 하는 의지들을 보였다면 예비비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이라든지 일사처리로 일이 좀 진행될 수 있는 과정이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일들이 막혀 있기 때문에 5월 10일 실질적인 직무를 시작하고 난 뒤에 그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께 왜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최적화된 결정인 것인지 그리고 용산으로 이전하고 난 뒤에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이 소통하면서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국민들께 전달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전 TF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물리적 공간 이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을 텐데 대국민 소통 또 그리고 5월 10일 실제 청와대가 국민들께 돌아가게 된다면 어떠한 효능감들이 있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노력들을 취하게 되면 지금 있는 여론들과는 또 5월 10일 이후에 확연하게 다른 결과들이 저는 국민들께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무 차원의 협의는 지금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대화를 제의하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앞서 자체 판단이 미흡하거나 판단력이 흐릿해 보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유감 표명을 제가 했습니다만 그 뒤에 대화를 제안하신 이후에 저희가 실무 차원에서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런 전망 기사도 나왔습니다. 회동 지연이 최장 기록으로 남을까? 그만큼 지금 뭔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넘어서서 굉장히 그 갈등의 골이 간극이 꽤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두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 상황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키는 누가 쥐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실까요? 저는 뭐 윤석열 후보가 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냥 만나는 것 자체로 국민들한테 안심을 주는 거거든요. 현직 대통령 당선인 만나서 일단 악수하고 뭐 차 마시거나 이럴 거면 사진 찍을 거면 만날 필요 없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사진 찍고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겠구나. 그걸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무슨 뭐 조건이나 이걸 걸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점점 늘어나거든요, 앞으로. 갈수록 만나기 더 어려워집니다. 이 조건이 많아지면. 그래서 사실 그냥 만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날 때 그렇습니다.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다투는 중에도 전쟁 중에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났을 때도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예. 물론 협상은 나중에 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지 합의가 돼서 만난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핵심 의제는 사면도 아니고 인사도 아니에요. 정권 인수인계를 제대로 할 거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 거냐.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하는데 국민들이 안심시킬 거냐. 그거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실무자들 통할 필요 없다. 오히려 그냥 직접 전화하든지 아니면 먼저 가겠습니다 해서 만나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저런 뭐 인사 문제 이런 거는 차후에 얘기하면 되는 거고 저는 뭐 그냥 하루라도 빨리 만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퀴를 쥐고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아주 만약 격이 없이 두 분 간의 만남이 있었는데 화기애애한 만남 장면을 연출하고
그 다음 날이나 그 다다음 날 다시 또 인사 문제 혹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갈등의 양상을 비추게 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간의 만남이 있기 전까지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참모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던 윤석열 당선인은 굉장히 어려웠던 순간에도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와 과거 단일화를 한 해 만에를 가지고 네. 한때 진실 공방이 벌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단일화가 안 되는 것처럼 끝까지 비춰졌지만 어느 날 마지막 순간에 같이 안철수 대표의 손을 잡고 단일화를 전격적으로 국민 앞에 발표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이후로 긍정적인 모습들만을 보여주게 됐죠. 이를 위해서 중간에 틀어졌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중간 참모진들 간의 노력, 장제원 실장과 이태규 의원 간의 노력들이 국민들 앞에 보여졌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물밑에서는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을 통해서 좋은 협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이 이곳저곳에서 이어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예.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지 않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들도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예. 현재까지는 일단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공세적인 발언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참모들 간의 실무 협의 분위기 조정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신뢰관계가 무너진 만큼 소통 담당자를 바꿔보는 건 어떠냐 이런 조언을 내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조응천 의원이 실질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정치적인, 정파적 입장들이 배제하고 냈던 얘기인지 아닌지는 알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죠. 일단은 소통 관계자를 바꾸라고 하는 건 청와대에 있는 이철희 수석이 물러나고 이쪽에 있는 장제원 실장이 물러나라는 얘기인데 그동안 충분히 소통해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담당자들이 지금 국민적 여론들을 파악해가면서 당선인과 또 대통령 간의 만남을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더 풀어내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런저런 얘기를 한마디씩 주고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여당에 있는 정치인의 하나의 조언 정도로 비춰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분이 이제 예전에 법사위에서 서로 이제 어찌 보면 옥신각신 하던 사이니까 뭐 그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장제원 의원은 뭐 신뢰를 받는 사이고 이철희 수석도 이제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서로 어찌 보면 뭐 폭로하느니 많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 있어서 1번은 일단 서로 신뢰하는 분이어야 되겠고 네. 근데 또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뭐 권선동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청와대에서 뭐 비서실장이 나선다든지 방법은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뭐 그분들에 대해서 약간 바꿔버리면 그분들이 약간 자존심도 상할 건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박홍근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박 원내대표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와의 통화에서도 민생과 안보만큼은 여야가 없다는 마음으로 힘을 모으겠다며 국회와 적극 소통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야가 얼마만큼 협력하는가는 전적으로 윤석열 당선자의 의지와 국민의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더불어 대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대장동 특검과 정치개혁 입법도 국민의힘이 한 발짝 앞으로 나오도록 설득해 가겠습니다. 예, 박홍근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오전에 장제원 비서실장의 예방을 받고 윤 당선인의 취임난을 또 받았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박 원내대표는 향후의 여야 협력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 그리고 국민의힘의 태도를 강조했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협력에 대해서 실질적인 170석이 넘는 거대 여당, 이제 거대 야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만큼 협조하려고 하는 의지가 국민께 비춰지는 것인지 아마 결국은 국민의 판단이 남아있는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굉장히 무거운 숙제와 짐이 저는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당선이 되고 난 뒤, 그로부터 이제 조금 지나게 되면은 6월 1일 지방선거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 지방선거가 있기까지 이 국회에서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박홍근 원내대표의 지도력으로 어떤 민심을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들도 다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일 어렵게 되는 것은 이재명 과거 후보가 선거일을 한 열흘 정도 앞둔 상황 속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의제들을 쏟아냈거든요. 근데 그러한 얘기들을 과연
박홍근 원내대표가 본인들의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의제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금 정쟁의 수단으로 이번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 정부의 발목 잡기식의 야당의 모습에 나서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국 협치 국면들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정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협치하려고 하는 손을 내미는지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 취임하고 나서 윤석열 당선인 측과 또 윤석열 당선인과 이렇게 오간 얘기들을 네네. 보면 사실 그 속을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오갑니다. 그러니까 협치를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회와 또 소통을 해달라라고 답을 하고 그다음에 여야 협력에 대해서 당선인의 의지와 국민의힘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또 얘기들이 오가는 얘기들이 제가 뭐 계속 다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과 또 소통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있고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런 흐름들. 일단은 뭐 여야가 이제 바뀌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여당은 이제 민주당 이제 야당으로 적응을 해야 되는 거고 어쩌면 국민의힘은 이제 여당이 돼야 되는 건데 어쨌든 국회 의석수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많다 보니까 아마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협력을 할 거냐 이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뭐 이제 찾아갈 거다. 그리고 뭐 원내대표 됐으니까 통화도 하시고 또 예. 난도 봐서 직접 전달하시고 이런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이제 뭐 지금 지방선거도 지방선거지만요 아마 아시겠지만 국회라는 건 이제 법을 만들거나 예산을 어느 정도 이제 통제하거나 수립하는 정도지 사실은 대통령의 권한에 비하면 그렇게 지금 견제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 여당의 대통령과 결국은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도 쭉 봐왔겠지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 아니어도 시행령이라든지 훈령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예산도 수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아마 당선인과 지금 이제 여당이 되시는 측이 어떻게 하느냐에 많이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재명 전 후보, 이재명 전 지사와의 인연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비서실장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명계라는 얘기가 뭐 언론을 통해서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그 원내 사령탑으로 당을 이끌어가는데 172석의 야당을 이끌어가는데 뭔가 하나의 색깔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내에서 여러 가지 많고 사실은 뭐 몇 표 차이가 났냐는 얘기도 이게 말들이 많은데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저희들이 대선이 졌기 때문에 대선을 이겨서 예를 들어서 뭐 자리를 나눠가는 식이 아니라 지금 패배한 정당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분란에 휩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누구 잘못이냐, 당이 잘못했느냐, 뭐 후보가 잘못이냐, 아니면 현직 대통령이 잘못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도 좀 저희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도 물론 늦게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경선 과정부터 이제 이재명 후보를 도왔기 때문에 뭐 그것도 저는 영향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초선 의원들이 아마 그런 걸 좀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재선 3선 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개파 색깔이 강하지만 초선 분들은 그래도 민심이나 이걸 많이 들었을 것 같고 최근에 또 입당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데 영향을 받은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해서 이게 또 뭐 친이계냐 친낙계냐 이렇게 해서 아마 나눠서 싸우거나 뭐 그렇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내부적으로 박홍근 원내대표가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야당의 원내사령탑으로 내심 누가 좀 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여론들이 좀 형성된 게 아니면 오간 얘기들이 좀 있습니까? 글쎄요, 특정 정치인에 대한 후보로에 대해서는 언급되거나 얘기 들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구도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전 후보에게 힘이 실리게 되느냐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 측에게 힘이 실리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당뿐 아니라 많은 언론의 관심사기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재명 후보 측의 그 영향력들이 당내에 살아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좀 어려웠고요. 의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과거의 거대한 의석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일방통행식으로 임대차 3법 등을 강행 처리했지만 그 결과가 결국 당의 발목을 잡게 되는 민심이 이반되는 행위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이제 당선인으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많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권력을 내려놓기 위한 노력들을 시도하려고 네. 이곳저곳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데요. 국회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권력이 굉장히 막강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권한을 다 행사하지 않고 국민과 협치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당 이 모습을 여야가 함께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대변인은 아마 되길 원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대학 총학생의 선후배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김병민 대변인은 아마 박홍근 의원이 되기를 원했을 예. 거다. 알겠습니다.